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으니까 예전에 꼭 라디오에서 제 사연을 읽어주길 바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엽서를 작성했던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요. 오늘 제보할 사연은 그때 엽서에 써내려가던 사연만큼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그동안 쌓아왔던 서름이 있어서 어디다가 풀고 싶기도 했고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누가 옳고 그른지 남편이랑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이 이야기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 아니 해가 바뀌었으니까 5년 차가 되겠네요. 이제는 제법 베테랑 티가 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받은 스트레스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희 시어머니는 어찌나 힘이 남아도시는지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하나로는 모자라서 저희 어머니까지 들들 볶으면서 시집살이를 이중으로 시키고 계십니다. 참 힘도 좋으시죠? 남편이랑 저는 평범하기 짝이 없이 만나서 평범하게 결혼한 케이스예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로맨틱한 연애 추억도 없고 그냥 둘 다 홍기가 차서 주변에서 서로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막상 나가서 만나보니까 어디 하나 모난 구석도 없고 사람이 무던하니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젊었을 때 남자친구들이라고 사귀었던 남자들이 하나같이 죄다 쓰레기나 다름없어서 그런 건지 소개팅 자리에 나온 남편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나 다름없었습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서 우물쭈물 하는데 갑자기 전망대에 올라가자고 한 남편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갑작스럽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은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당신만 괜찮으면 남은 평생은 나 믿고 같이 살아볼래요? 프로포즈는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특별할 것도 없는 연애였고, 뭐 가슴 아픈 사연이나 굴곡도 없었는데, 그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이 다 앞으로 겪을 고통을 상쇄하기 위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 인사 갔을 때 엄마가 장모님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면 K대 나왔다고 해줄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K대? 프로포즈는 해놨는데 이제 양가 어른들의 허락만이 남은 상태였죠. 저희 집이 형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람들이 들으면 좀 멈칫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긴 해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두 분 다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거든요. 두 분 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정말 국민학교 졸업하고 남의 집에 팔려가다시피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심부름도 하고 기숙사가 딸린 공장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단칸방에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고요. 절 낳은 이후로는 그래도 두 분 다 정말 더 악착같이 사셨대요.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장에 과일 가게를 차리게 됐고, 가게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먼저 저희 곁을 떠나셨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한테 호강 한 번을 못 해보고 생이별을 했네요. 그 와중에 아버지는 본인이 혹시라도 세상을 먼저 뜨시게 되면 엄마랑 저랑 둘이서 남을 게 엄청 걱정되셨나 봐요. 엄마도 몰랐던 생명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야 둘 다 말로 표현 못하죠. 저희 엄마는 거의 3개월 동안 충격 때문에 일시적인 실어증 증상까지 겪으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 덕분에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은 인생을 빠듯하게 보내진 않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회사를 다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니까 엄마는 일을 쉬어도 좋다고 계속 설득을 하는데 엄만 죽어도 과일을 계속 팔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제가 차마 그 고집을 꺾진 못했어요. 엄마, 내가 돈을 안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나이 먹고 이렇게 새벽같이 일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거 하늘에서 아빠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중에 나 혼나. 너네 엄마 왜 그렇게 고생시켰냐고. 너희 아빠가 어디 너한테 한 번이라도 큰 소리 낸 적 있는 사람이니?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아, 엄마는 일을 안 하면 좀이 쑤셔.
여기 나와서 경매도 하고 그래야 아이 머리도 안 굳지. 너는 엄마가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어 머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아우 엄마 고집 누가 꺾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나 이제 가족이라고 딱 엄마 하나 남았는데 무리해서 엄마까지 아플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알겠지? 너무 걱정해서 탈이다 탈이야.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저희 엄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동안 옆에서 계속 엄마 손에 자라왔던 딸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본인 가게까지 차릴 정도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자판 크기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동네 대형마트나 식자재 창고에 들어가는 과일 중에 저희 엄마 안 거치고 가는 과일이 없을 정도로 도매차도 많고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전 한 번도 엄마의 학력이 국민학교까지인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배울 틈도 없이 그렇게 쉴 새 없이 이 일만 해오신 엄마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엄마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부탁은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엄마의 학력을 K대로 속여달라는 말의 의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좋게 들리지 않았고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일하느라 바쁘시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어린 나이부터 일 시작해서 국민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 근데 갑자기 무슨 K대 이야기야? 아니, 지금 어머님한테 우리 엄마 학력을 위조라도 하라는 거야? 아, 위조라니. 아, 내가 너한테 뭐 불법적인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아, 좀 머리 아픈 일은 안 만들면 안 될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다른 건 안 보고 학벌만 본다고. 우리 엄마가 별나서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자기 이야기 처음 꺼냈을 때 자기 학벌 듣더니 우리 엄마가 정말 양손 들고 환영했단 말이야. 저희 어머니도 왜 배움에 대한 욕심이 없으셨겠어요. 정말 누구보다 배움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현명하신 분이죠. 단지 그렇게 여유롭게 공부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을 뿐이에요. 아마 저희 엄마가 저랑 똑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거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던 엄마는 너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한 좀 풀어달라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감탄부터 하고 보는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까지 다이렉트로 입사할 수 있었죠. 절대 저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 적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경매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박스 나르고 사람 상대하고 밤늦게 파스 범벅이 되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 성공엔 엄마의 희생이 따라왔구나. 저 희생을 절대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공부하면서 허튼 생각이 드는 것들을 떨쳐냈었거든요. 반면 저희 남편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뭐 대치동 키드라고 하나요? 남편도 저랑 같은 대학 출신이긴 한데 저희는 완전히 성분표가 다르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남편 집안 대대로 교육자 출신에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비싼 종합학원부터 개인 교수까지 붙여가면서 교육을 시켜주셨대요. 거기다 아버님, 할아버님 죄다 같은 대학 출신이셔서 남편은 첫 해 입시에 그 대학교 들어갈 성적이 안 되어서 재수까지 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다른 건 몰라도 학벌에 대한 욕심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생각은 좀 해볼게.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학벌을 속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언젠가 밝혀질 거짓말을 해서 괜히 더 큰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는데. 그러면 나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 우리 집에서 학벌 노래를 부르는 거 그거 너 인사 왔을 때 잠깐일 거야. 난 괜히 그때 별소리 없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거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남편의 말에 순간 혹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졸업증명서를 떼어볼 거야, 어쩔 거야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 있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그런 성향을 제외하면 흠 없이 완벽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이번 한 번만 내가 딱 눈 감고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요. 그래, 얘기 많이 들었다. S대 출신이라고?
어렸을 때 영 놀진 않았던 모양이로구나. 난 유전자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야. 내가 이화여대 출신이거든. 당시에 내 또래 중에서 이화여대 나온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봐라. S대 출신에 할아버님 S대에 그 집안에서 뭐 다른 사람이 나오겠니? 잘난 사람들끼리 원래 맑은 물에서 같이 노는 게 맞지. 그래, 어머님은 뭐 하신다고? 어머님은 듣던 대로 학벌에 대한 우월감으로 가득 차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저희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아닌데 엄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딸로서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을 떼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어머님도 K대 출신이래. 지금은 그냥 집에서 혼자 쉬시기 뭐 하시다고 농수산 쪽 유통일 하신다고 하더라고. 얘, 너는 입이 없니? 아, 너 앞으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네 남편 시켜서 나한테 대신 이야기하라고 갈 거야? 난 그런 멍청한 며느리 딱 질색이다. 남편 이야기에 당황해서 얼른 남편을 쳐다보니까 제발 자기 좀 한 번만 살려달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불쑥 나서서 아니에요. 저희 엄마 그런 대학 출신 아닙니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죠.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이 사람 이야기가 맞아요, 어머님. 정말 댓글로 시원하게 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때 제가 뭐에 홀리고 씌었는지 다시 돌아가면 정말 저를 죽지 않을 만큼 시원하게 패주고 싶을 정도니까요. 변명 아닌 변명을 덧붙이자면 엄마가 창피했다기보단 그냥 그 순간 이미 남편이 이야기를 질러놨겠다. 어머님도 흡족해 하시고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그걸 망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인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남편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있나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죠. 자기야 정말 미안해. 아이, 그래도 덕분에 상견례까지 순조롭게 왔잖아. 이제 정말 우리 결혼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엄마가 제일 큰 산이었는데 그거 하나 넘었잖아.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느라 정신없어. 거짓말한 건 죄송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갖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영 찝찝하단 말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창피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엄마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장모님이 아실 일이 뭐가 있어. 내가 그럴 일 없게 엄마한테 잘 커버쳐 놨으니까 자기도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이랑 상견례 준비만 잘해. 절대 저희 엄마가 아실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저희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 건 생각보다 너무 금방이더라고요. 어느새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저희 엄마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잔뜩 꾸며서 모시고 나갔죠. 어머, 사돈, 안녕하세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돈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부족한 게 많은 딸이지만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까지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서 보내겠습니다. 모쪼록 예쁘게 봐주시고 사는 동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상견례 분위기는 순조롭게 잘 흘러갔죠. 저희는 이미 결혼식장도 예약한 상태였고 청첩장도 나와서 가까운 친지들에게는 전달을 해놓은 상태라서 상견례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인사만 하는 자리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학벌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신 거예요. 사돈 듣자 하니까 학벌이 대단하시던데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어디서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물려받았을까 했는데 다 사돈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엄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디 가서 국민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학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의아하셨겠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여기 코스 메뉴 말고 다른 메뉴도 맛있겠다면서 어머님께 메뉴판을 내밀고 다른 메뉴를 계속 권하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아니, 제가 듣자 하니 사돈 K대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저 그때 정말 엄마의 표정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딱 죽고 싶더라고요.
내색은 안 하지만 엄마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저 얘기가 나오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내가 결혼 하나 하자고 엄마한테 무슨 상처를 준 건가 싶고,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해요. 너무 미안하다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이 자꾸 촉촉해지려고 하네요. 엄마야 뭐 항상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어디 마음이 마냥 그렇게만 하겠어요. 저 같아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죠. 제가 놀라고 당황해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에 엄마 손을 꼭 잡고 먼저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제 손에 손을 탁 올리더니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자도 무슨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공부만 계속했으면 K대 갈 뻔했다는 이야기를 K대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나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공사다망에게 살았어요. 아유,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찌감치 일을 시작해서 사회에서 더 많은 것들 배우고, 자라서 학벌이 좋진 않지만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현명하다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학교요? 아니, K대가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모자란 딸과 사위의 실수를 또 현명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저희 엄마의 실제 악보를 듣고 난 이후로 눈에 띄게 당황한 얼굴이시긴 했어요. 물론 저희도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사과드렸죠. 저희 엄마 말씀대로 전달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제가 S대 나온 건 맞다. 저희 엄마는 K대가 아니라 국민학교까지 나오셨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기분 상하셨을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고요. 아휴, 이미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놨는데 이게 뭐야 진짜. 아, 어디 지방대 출신도 아니고 국민학교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 아니, 그래서 지금 무슨 일 하는데요? 아, 요 앞에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고 있어요. 사돈께서 과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만 골라서 바구니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집에 가실 때 꼭 챙겨가세요. 망고는 호텔에서도 납품받는 제일 최상품이에요. 저희 엄마의 지갑까지 듣고 난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당장이라도 상견례 식탁을 엎고 뛰쳐나갈 듯이 분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양쪽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과일 가게예요? 아니, 국민학교도 모자라서 시장통에서 과일까지 판다 이거예요? 예, 너는 아주 네 엄마를 똑 닮아서 그렇게 나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기를 친 거니? 어? 진짜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 그리고 저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엄마 이렇게 뻔히 난리칠 거 아니까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 너는 어떻게 골라도, 아유, 이 모질이. 넌 꼭 대학도 한 번에 가는 법이 없더니 결혼도 한 번 말아 먹어봐야 속이 시원한 거야. 어? 아주 내 속을 다 뒤집어라, 뒤집어. 저랑 엄마를 맞은편에 앉혀두고 마치 실패한 결혼인 것 마냥 남편의 등을 마구 때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죠, 그냥. 처음부터 남편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솔직하게 밝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고요.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흐지부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혼을 반대하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기엔 이미 시어머니가 하시고 다닌 자랑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결혼을 무른다고 하시면 그건 또 어머님 체면에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순조롭게 잘 흘러갔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아니요.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결혼만 허락해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결혼인지 아니면 저희 둘 시댁 뒤치다거리나 하는 하인으로 드리는 걸 허락해 주신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만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엄마 실제 학력을 알게 된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서 은연중에 무시하신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게 또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고 화를 내면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가격이 꽤나 있었던 소고기집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 결혼 준비하느라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얼굴에 살이 쪽 빠진 것 같다고 걱정하시면서 간만에 몸보신 좀 시켜주신다고 사돈댁까지 다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전 솔직히 엄마랑 시어머니랑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았으면 했는데요. 시어머니 성격 뻔히 아니까요. 꼭 어머님이랑 같이 먹어야 돼? 나랑 임사방이랑 둘이서만 사줘도 괜찮은데 난.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괜히 나 때문에 어머님이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좋지도 않고. 아유, 이미 지나간 일이다. 아유, 너도 이제 그 일은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괜히 들추면 너 그거 엄마 자존심 더 쑤시는 일이야.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다 해도 사돈끼리 그렇게 자주 얼굴 봐서 나쁠 일이 어디 있니? 너 시집 가고 나면 이제 엄마가 예전처럼 그렇게 끼고 못 살아. 너 시어머니가 그렇게 끼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내 딸 잘 봐달라고 나는 뇌물 바쳐야겠으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 저는 가뜩이나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엄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니까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 대할지 뻔히 보이는데 자꾸 만나려고 하는 엄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죠. 엄마도 왜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괜히 엄마 때문에 저까지 책 잡힐까 싶어서 결혼 전에 식사라도 같이 많이 하고 선물도 하고 하면서 사돈 마음 풀어놓으면 내 딸 조금이라도 덜 괴롭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존심 상해가는 거 꾹꾹 참아가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라는 걸요. 어쨌든 저는 엄마 말씀대로 소고기집을 예약하고 남편과 어머님을 모시고 가게 됐어요. 엄마도 신경 쓴다고 정말 비싼 가게로 갔었거든요. 어머님도 거기 예약했다고 하니까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돈은 어떻게 버신 모양이지? 됐다. 그게 뭐 중요하겠니? 시어머니의 태도 중에 제일 화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저희 엄마의 학력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력 하나만 가지고 저희 엄마가 여태 살아온 인생 자체를 통째로 깎아내리는 듯한 근데 이게 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싶고 이 문제 가지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학벌에 엄청 집착하시는 건 알겠어. 물론 자기 집안이 좀 그렇다니까 죄다 명문대 출신이라서 시어머니도 고학력자인데 엄청 구박받으셨다면서. 그래서 더 그러시는 건 알겠거든?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학벌 가지고 우리 엄마 인생 통으로 깎아내리는 느낌이라 좀 그래. 우리 엄마가 번 돈은 뭐 돈도 아닌가 싶고. 자기야, 나 그거 너무 자격지심인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학벌에 좀 집착하긴 해도 이제 가족 될 사이인 것도 뻔히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서로 사돈될 식구들을 그렇게 헐뜯고 깎아내리고 하겠어?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예민해서 사소한 것까지 다 거슬리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솔직히 공감을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가뜩이나 회사에서 우스갯소리로 상사들이 결혼하고 애 낳으면 육아휴직 쓰고 내 빼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어디 농담이겠냐고요. 툭 하면 자리 뺀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대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휴가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것도 퇴근하고 거의 야근하듯이 남편과 벼락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앞둔 예비 신부 얼굴이 꼭 고시생 얼굴 같았겠죠. 엄마도 그래서 걱정하셨던 걸 테고요. 어디 결혼 준비가 좀 쉬운 일인가요? 저희 애도 애지만 사부인도 여러모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제 마음이 얼마나 표현이 될까 싶지만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녁 대접할 테니까 넉넉히 드세요. 아유, 말도 마세요. 결혼 준비 힘든데 두 분이서 단단히 한 몫을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제가 청첩장 돌리면서 이야기 많이 해놨는데 며느님도 그렇고 사돈도 그렇고 결혼식장에서 입 무겁게 계셔야겠어요. 순간 또 식당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죠. 안 그래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대체 어디까지 자랑을 해놓은 건지 저한테 친정엄마가 K대 나왔다며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진행한 이유도 그거겠죠. 시어머니 입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없는다고 하면 본인도 쪽팔리다는 걸 아니까요.
뭐 흠도 아닌데요. 입 무겁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저도 순간 확 날이 선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곁눈질로 째려보시더니 지지 않고 맞받아 치셨습니다. 넌 아주 나한테 당하고 억울한 게 많은 모양이다.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도끼 눈을 뜨고 그렇게 달려들면 어디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무서워서 말이라도 붙이겠니? 식사 자리에서 하는 농담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일 정도면 네 성격에 문제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모난 소리를 하면 너 혼자만 욕먹는 게 아니야. 어른한테 대드는 건 인성 문제고 인성은 연대 책임이다 너.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가정교육 얘기 운운할 수밖에 없어 나도. 사부인 식사 자리인데 참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 앞에서 무슨 태도야 그게. 얼른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죄송해요. 제가 예민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너, 내가 여기 다 같이 있는 자리라서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줄 알아.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아직 결혼 전이니까 망정이지.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런 태도 절대 허락 안 해줄 테니까 여튼 그런 줄 알아라.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꾹 참고 식사 자리를 계속했어요. 왜 엄마는 은근히 저렇게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무작정 참고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버려줄지 물어보는 직원에게 저희 엄마가 영수증을 요구하셨어요.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던 엄마는 직원을 불렀죠. 저기 영수증 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테이블이랑 주문서가 바뀐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제가 덜 된 것 같다면서 다른 테이블 금액이 잘못 찍힌 것 같다고 점원을 불러 영수증을 돌려주신 엄마를 보면서 그 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를 보태더라고요. 요즘 기계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뭐 틀리기라도 했을까 봐서요. 괜히 직원 똥개 훈련 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영수증 보면 뭘 좀 아세요? 어디 제가 좀 대신 봐드릴까요? 벙쪄서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고요. 조금 뒤에 영수증을 들고 뛰어온 직원이 저희 엄마께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정확하게 보신 게 맞았던 거죠. 거기다 저희가 그대로 갔으면 잘못 계산한 몫은 고스란히 직원에게 돌아갔을 테니까요. 직원 입장에선 저희 엄마가 은인이나 다름없는 거죠.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실수해서 제 돈으로 물어야 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수고해요, 그럼. 사모님은 무슨... 결국 저희 엄마가 맞았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도대체 왜 저러시나 싶었죠.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먼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하지 말까? 얘는 너 결혼식 며칠 남았다고 예비 신부가 벌써부터 부정타게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니 그냥 어머님이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우리 엄마 열심히 산 거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인생을 무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안 좋고 엄마는 왜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부당한 일이 있으면 들이받기도 해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호구인 줄 안다고. 제 말에 엄마는 웃으면서 조용히 제 손을 토닥이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괜히 그렇더라고요. 제 결혼이 뭐라고 엄마까지 이런 취급을 받게 해야 되나 싶어서 속상하고 거기서 또 말리는 엄마는 무슨 심정일까 생각하니까 착잡하고 그래서 결혼하지 말까 소리까지 기어 나왔던 거죠.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엄마가 너 그것만 가르쳤어? 부당한 일이 있으면 들이받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들이받기 전에 내가 들이받으면 넘어갈 만한 상대인가? 내가 들이받아도 안 넘어갈 것 같은 상대면 언제 들이받아야 넘어갈지 잘 보고 뿔을 갖다 대야 된다고 했지? 너 엄마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으로 보여? 들이받는 것도 다 때가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괜히 나서서 시어머니한테 맞붙고 밉보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던 엄마였기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거냐 따져 묻지 않고 조용히 엄마의 말에 수긍하고 말았죠. 그런데 정말 때를 기다렸다가 들이받겠다는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비로소 아, 이게 엄마가 말했던 그때인가 하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답례품을 상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이게 됐어요. 답례품으로 떡 세트를 급히 주문해야 하는 상황인데 통화로만 상의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만나서 신랑 쪽 수량이며 신부 쪽 수량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날 바로 주문을 넣어버리자는 얘기가 나와서 다들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죠. 신랑 쪽은 500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부 쪽은 넉넉하게 잡아서 400개면 될 것 같아요. 50개 단위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면 450개로 주문을 하고요. 답례품 주문이야 뭐 어려울 게 있나 하고 순조롭게 주문 내용을 받아 적고 있는데 저희 엄마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또 무섭게 반기를 들더라고요. 사돈, 잘 세어보신 거 맞으세요? 답례품이라고 해서 결혼식에 온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온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계산을 하셔야지요. 그럼요. 제가 하루 종일 새 많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계산 안 해봤을까 봐요. 사돈께서도 주문하시기 전에 수량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안 온 사람들 여의분까지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500개 다 채우기가 힘들기도 할 거고 떡 같은 경우에는 오래 놔뒀다 먹을 수도 없어서 답례품이 남아버리면 그대로 애들한테 부담만 되고 처치 곤란이니까요. 제가 여유 있게 주문하니까 신랑 쪽 답례품은 오히려 숫자에 딱 맞춰서 주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훈계라도 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시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 됐다. 우리 건 500개 주문해라. 그리고 넌 내일부터 시장 나가서 니네 엄마 일이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장사하시는 분이 셈이 저렇게 흐려가지고 구멍가게 매출이나 제대로 나겠어? 오늘은 왜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저렇게 속을 긁는 어머님 때문에 기분만 상해서 엄마랑 집으로 돌아왔죠. 엄마는 분명히 남을 텐데 저렇게 고집을 부린다면서 두고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문한 답례품도 무사히 오고 저희는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결과적으로 결혼식을 무사히 잘 치르게 됐습니다. 그럼 답례품은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40년이 넘게 셋만 하시고 살아오신 저희 엄마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희 엄마가 예상한 수량은 여유분까지 해서 정말 뭐 미리 내다보고 왔나 싶을 정도로 딱 맞아떨어졌고 신랑 쪽 답례품은 100개 가까이 남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더 나눠주고 뭐 하고 했는데도 고스란히 남아 다 버릴 상황이었죠. 이건 반품도 안 되고 어쩌니? 아, 너네도 이제 처치곤란일 테니까 남은 만큼 내가 돈 주고 사가마. 오늘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손님들 나눠주면 가게 홍보도 되고 좋지 뭐.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떡을 사서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한테 나눠주면 된다니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답례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00개 가까이 되니까 그것도 은근히 돈이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남은 떡을 갖다 달라니까 그건 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네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댁에 들려서 요모조모 사정을 말하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콧방귀를 뀌시면서 자기가 따라가서 직접 전해드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셔서 그럼 그러셔라 하고 모셔갔어요. 답례품을 전달받고 나서도 자기가 틀린 걸 인정 못하고 입만 삐죽거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속으로 미워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럴 때 가만히나 있으면 좀 좋아요. 꼭 못 참고 말을 못해서 사람 속을 긁는데 열받아 미치겠더라고요. 난 정말 숫자를 딱 맞게 세워놨는데 어디서 그게 구멍이 났는지 모르겠네. 괜히 저한테 지기 싫으시니까 신부 측 답례품 갖다가 저희 쪽에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게 틀릴 리가 없지. 아무리 배운 게 부족하시고 셈이 부족하시다고 그래도 그런 짓을 하시면 어떡해요, 사돈? 제가 덧셈부터 다시 알려드릴까요? 시어머니가 그런 기가 차고 도가 넘는 소리를 하는데도 저희 엄마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인자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말을 맞받아치셨죠. 사돈,
제가 사돈 이겨서 뭐가 좋다고 그거 하나 이겨보겠다고 답례품까지 빼다가 몰래 갖다 놓는 치졸한 짓을 하겠습니까? 사돈께서 매일같이 저를 한 수 가르쳐 주셔서 안달이 나신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제가 셈이 부족하다 하시니까 그러면 저랑 내기라도 하시는 건 어떠세요? 내기요? 아, 어차피 나야 무슨 내기를 해도 질 일이야 없다만. 무슨 내기요? 덧셈, 암산으로 1억 내기 어떠세요? 숫자가 몇 개든 상관없으니까 덧셈으로 암산해서 먼저 맞추는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1억 싹 다 몰아주는 거죠. 제가 지면 사돈께 1억 드리고 셈이 흐려 가게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가게 문까지 닫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기면 사돈도 저한테 1억 주시고 뭐가 좋으려나. 제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들어주실래요? 엄마의 파격적인 제안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성격상 또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성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허풍이 과해지시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질 일이 있나요? 좋아요, 내기하죠. 넌 네 엄마 뜯어말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과일 팔아서 평생을 모아둔 1억을 고스란히 다 날리게 생겼구나. 좋아요. 사돈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뽑고 해야 되니까 내일 이 시간에 여기로 돈 들고 오세요.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저희 엄마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무모한 내기 같아서 저도 시어머니가 돌아간 이후에 엄마를 계속 뜯어 말렸어요. 이러다 엄마 치면 정말 어머님 말대로 1억에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대뜸 그래요. 예, 넌 너희 엄마를 그렇게 못 믿니? 언제 엄마가 지는 내기 하는 거 봤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아빠랑 장난처럼 내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엄마가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의 저런 확신에 찬 말투에 정말 뾰족한 수라도 있으신 건가 싶어서 더 뜯어말리진 않았죠. 그렇게 엄마와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각자 1억을 뽑아놓고 다음 날이 찾아왔고 그렇게 두 사람의 무모한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돈끼리 암산으로 1억 내기를 한다는 소문이 났으니 구경꾼들이 얼마나 몰렸을지 말 안 해도 다들 상상이 가시죠? 아이, 저 집 여자가 그 어디냐 이화여자 출신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야? 아이고 근데 저거 과일가게 박여사잖아. 암산으로 여기 시장에서 박여사가 이거 절대 못 이겨. 아, 경매사들도 다 혀를 내두르는데. 구경꾼들의 웅성거림들이 잦아지고 나름대로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무작위로 숫자 8개를 불러서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기로요. 저희 엄마가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손님들을 그냥 불러서 숫자를 좀 불러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또 펄쩍 뛰면서 그래요. 내가 여기 시장 사람들 짜고 치는 고스톱 일자 어떻게 알고? 우리 아들 불러. 아들 보고 불러주라고 해. 그렇게 난리를 치셔서 결국 남편한테 연락해서 남편이 사회 아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긴장한 듯이 땀을 삐질삐질 흘렸고 반면에 저희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눈을 감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저희 남편이 천천히 숫자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2, 15, 79, 68, 22, 9, 78, 178. 그리고 2초나 지났으려나요? 어머님이 손가락까지 접어가면서 계산에 매진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먼저 번쩍 손을 들더라고요. 481. 계산기로 먼저 숫자를 두드려보고 있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죠.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서로 나서서 자기도 계산해보고 있었다면서 저희 엄마가 정답이라고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서 웃지 못할 사람은 딱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님 뿐이었죠. 얼굴이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서 손을 덜덜 떠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어떻게 아니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나이도 못 준다. 아이고 우리가 다 봤는데 내기는 내기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쪽에서 계산 빨리 해서 맞춘 걸 가지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빨리 돈 줘야지. 근처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경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머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을 뽑아놓은 쇼핑백을 저희 엄마한테 건네셨어요. 건네는 직전에도 주기 싫어서 쇼핑백 끈을 꼭 쥐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자기랑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께 죽었다면서 머리를 쌈에 쥐고 있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말도 마세요. 시장 사람들 중에 저희 어머님 얼굴 모르는 분이 이제는 없을 겁니다. 매일같이 저희 엄마를 찾아와서 돈 돌려달라고 징징거려서 저희 엄마가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장님 통해서 전해 들었을 정도니까요. 사돈끼리 그런 장난처럼 내기한 것 가지고 그렇게 빡빡하게 굴 필요가 있습니까? 나 정말 그 돈 없으면 우리 바깥 양반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그래요. 아휴, 정말 나 한 번만 좀 넘어가 줘요. 아니, 넘어가긴 뭘 넘어가요. 사돈이 그렇게 호언장담 하셨잖아요. 세무로는 절대 안 진다고 자신 있다고 떵떵거리시더니 왜 갑자기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지금? 저는 장난으로 내기한 적 단 한순간도 없어요, 사돈. 오죽하면 제가 치면 가게 문까지 닫겠다는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 무슨 장난으로 한 내기에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어? 나 정말 이 돈 돌려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장사에 방해된다고 이거 경찰이라도 불러야 되나? 아유, 물건 들어왔으면 이쪽으로 놔줘요. 어? 놔둬. 여기는 그냥 무시해도 돼. 장사하는데 방해받는 게. 내가 어디 한두 번이냐? 신경 쓰지도 말어. 시어머니의 고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저희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애가 슬슬 타기 시작했죠. 때도 써보고 화도 내보고 하다가 결국 일주일이 지나니까 풀이 팍 죽어서 저희 엄마한테 드디어 사과를 했다네요. 사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학벌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런 것 가지고 금 나누고 사람 판단하는 내가 무식한 사람이네요. 나 정말 그 돈 없으면 우리 애 아빠한테 이혼당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사돈한테는 그 돈이 얼마나 크고 작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판이라 그래요. 저도 엄마한테 이제는 시어머니도 자기 잘못 깨닫지 않았겠냐며 슬슬 돌려주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어머님 불러 앉혀놓고 어디 천박한 여자들처럼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시장 한복판에서 돈 노름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당장이라도 쫓겨날 기세가 되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 꼬리를 팍 내리고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러 오신 거죠. 저희 엄마도 뭐 딱히 돈이 욕심나서 내기를 하셨던 건 아니니까요. 엄마도 시어머니가 제대로 잘못 뉘우치는 걸 보고 나면 돌려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이제야 저한테 사과 좀 하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 봅니다, 사돈. 아유, 그래요. 사돈이 그렇게 셈을 잘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궁시렁거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희 엄마가 가게 안쪽에서 돈이 담긴 쇼핑백과 빈 종이 그리고 펜을 들고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종이랑 펜을 탁 내려놓으면서 한 말씀 하셨죠. 이화여대에서 세마는 방법은 따로 안 배우셨나 봐요. 제가 덧셈부터 알려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무시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우물쭈물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쌤통이 나 있어요. 그동안 저희 엄마가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이기면 소원 하나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 돈 돌려드릴 테니까 대신 이건 그냥 돌려주는 돈이 아니에요. 저한테 사돈은 지금 이 1억만큼 담보 잡히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딸이랑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무시하면 이 돈 내가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사돈이 그거 약속하면 내가 이 돈 돌려드립니다. 아유, 네, 알겠어요, 사돈. 원하시는 대로 다 하세요. 제가 뭐 무식해서 뭘 알겠습니까? 사돈이 불러주시면 내가 각서에 그대로 받아 쓸게요. 돈을 돌려받은 시어머니가 무조건 저희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받아 쓰겠다고 내내 알겠다고 하고
저희 엄마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라도 저나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이 1억을 그대로 회수하겠다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받고 난 후에야 쇼핑백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마음고생 꽤나 했나 본지 쇼핑백을 돌려받고 눈물까지 훔치시더라니까요. 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자업자득이죠. 그동안 우리 엄마 마음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아주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너그러운 엄마가 이쯤에서 봐줬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2차로 호되게 또 혼났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또 한 번 아버님 귀에 이런 얘기 들리면 그땐 이 집에서 국물도 못 얻어먹고 이혼당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어머님도 기가 제대로 한풀 꺾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덕분에 제 시집살이도 한결 편해졌고요. 어머님 풀 죽으신 걸 보면 가끔 짠한 마음도 드는데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 걱정을 하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맙니다. 정말 속 시원하시고 통쾌하지 않나요? 답답한 사연이 넘치는 요 유튜브 채널에 저희 엄마의 시원한 역전승 같은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이야기도 가끔은 올라와줘야 할 것 같아 제보해봅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고 계세요. 저나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은 입에도 안 담으시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무식한 사람이 걸어온 싸움은 무식하게 받아쳐야 한다는 저희 엄마의 한판승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 그렇게 창피 줄 필요가 있냐며 징징거리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엄마보단 더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엄마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현명하고 멋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1세 주부예요. 남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 얘기도 잘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제 얘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크게 되어서 그런지 애지간해선 그냥 듣기만 합니다. 남의 얘기 역시 밖에 웬만하면 떠들지 않고 제 안에 정차해 있죠. 그런 제가 사연을 이렇게 보낸 건 여기엔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임금님 귀, 당나귀 귀 같은 기분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그리고 제 상처까지 다 털어버리려고 해요. 이건 다름이 아닌 저와 우리 시댁 동서 간의 이야기예요. 저와 나이가 4살 차이쯤 나는 동서는 결혼도 그쯤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맏며느리로 들어오고 좀 지나서 아기도 낳을 무렵 동서가 들어왔으니까요. 첫 인상은 너무 말끔하고 단아하고 참 여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저런 참한 며느리감이 들어오다니 정말 잘된 일이지 뭐냐. 큰애 너도 어딜 가면 꿀리지 않지만 둘째는 어째 더 잘 들어왔어. 아주 내가 며느리들 가지고 여기저기 자랑할 일이 많아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근데 어찌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작해야 며느리가 들어온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좋아하고 반기고 예쁘다고 자랑스러워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사실 저 아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둘째 말이야. 혼수랑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놓고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런 선물을 주지 뭐냐. 내 난생 처음 이런 가방이랑 목걸이들을 받아본다. 이번에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들고 갔더니 다들 엄청 탐내지 뭐니. 하여간 내가 며느리를 좀 잘 얻은 게 아니야. 네, 이 말로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선물 때문이에요. 동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결혼한 이래 대뜸 명품백을 2억의 선물을 또 드리고 목걸이까지 또 사다 드렸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가 그냥 보기에도 확실히 동서는 우리 어머니께 아주 잘하긴 했습니다. 무뚝뚝한 저보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워낙에 털털한 성격이라 딱히 이런 애교도 눈치도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저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있었고요. 하여간 난 널 보면 답답해. 아, 좀 여우처럼 많이 여우 같은 척이라도 하면 좀 안 되냐? 곰인 걸 꼭 티내야 되겠냐고. 아, 적당히 눈치껏 좀 해도 되는데 너는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비교를 당하더라.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어머니는 어쩌겠어. 남편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동서는 키도 크고 늘씬하고 말투도 아주 사근사근해서는 누구와도 호감을 갖고 관계를 잘 이어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갈수록 동서랑 시댁 행사 관련해서 의견을 낼 때 보면 이상할 정도로 제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형님,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여기로 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밥 좋아하시니까 아침 한 끼 정도는 꼭 숙소에서 먹고요. 그럴 거면 제가 햇반이랑 김치 같은 거 챙겨가면 될 것 같고, 형님은 어떤 거 챙겨오시면 될까요? 이미 자기가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말을 해버리고 내용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 남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아, 동서가 햇반이랑 김치? 그럼 난 뭘 가져가야 되나? 밑반찬? 이렇게 말을 하자 냅다 굳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너무 좋아요. 밑반찬, 뭐 멸치나 장조림 같은 거.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 후식으로 주시면 어른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다 끝났네요. 역시 둘이 합쳐서 하니까 일이 금방 끝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말로는 제가 밑반찬과 과일 조금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걸 3박 4일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평소 살림을 잘하는 편도 아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동사는 매사 이런 식으로 거의 의논이 아닌 통보식으로 저에게 의견을 말해왔습니다. 형님, 이번 명절 때는 어머니가 전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잠깐 고기 드리러 들렸었거든요. 나눠서 좀 해갈까요? 형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해가지고 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미리 얘기를 끝낸 뒤 통보를 하더군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동일하게 이게 3, 4년씩 쭉 이어지다 보니 명절과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동서가 불편했고 몇 번은 제 의견을 냈는데도 은근 돌려서 묵살해버리는 거 있죠? 아, 이번에 전을 사 먹자고요? 근데 어디서 사시게요? 아, 여기 근처 웬만한 재래시장 같은데 저도 돌아봤는데 비싸잖아요. 양껏 집에서 많이 한 다음에 양과 나눠서 가져가면 좀 좋아요. 저번에 형님이 하신 꼬치전 많이 남아서 우리 친정에도 가져갔잖아요. 저희 엄마가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니네 형님 음식 솜씨 좋다고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명절 때 직접 해먹는 맛이 있죠. 그냥 이 시기에 눈 딱 감고 해 먹으면 안 될까요, 형님? 말로는 제 칭찬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자기네 친정도 가져가고 싶으니까 직접 많이 만들어 먹자는 뜻 아닌가 싶었어요. 이때에는 저도 몸이 안 좋고 애들도 연달아 열나고 아플 때라 평소 같지 않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욱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 나 근데 이해가 좀 안 돼. 아, 딱히 형님 동서간에 누가 먼저 제의하고 시켜야 한다, 위아래가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야. 아, 근데 그게 누구건 간에 일방적으로 시키는 입장이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요 근래 애들 열 때문에 간호하고 애들 낳으려니까 이제 내가 긴장 풀려서 아파. 근데 그 산더미 같은 전을 또 앉아서 끼우고 앉아서 붙이고 있자고? 나 하기 싫어, 여보. 이 말을 했더니 남편이 약간 이마를 찡그리더니 다시 핸드폰을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 참, 아 뭐 적당히 좀 평화롭게 잘들 좀 해봐. 맨날 뭐 모일 때만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겠어? 기분 좋게 다들 잘 모여서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거잖아. 어째 맨날 당신은 이렇게 투덜대기만 해? 가뜩이나 컨디션도 나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남편에게 이런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더 짜증이 나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결국 군말 않고 하게 됐었고 역시나 도와준다던 동서는 계속 일이 있다는 둥 애들 어린이집 왔다 갔다 케어하느라 바쁘다면서 몇 번을 시댁을 비우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좀 화가 나서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온 동서에게 한마디 했죠. 저기 동서, 나도 이제 태양이랑 별이 데리러 가야 돼. 걔네 어제까지 열났는데 내가 친정엄마한테 맡겨둔 거야. 내 행색 보면 알겠지만 나도 몸 썩 좋은 거 아니고 나 웬만한 건 다 해놨고 거의 반 정도 붙여놨으니까 나머진 동서가 마무리하고 가든지 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이때 제 표정이 썩 나쁘긴 했던지 쪼르르 달려와서 막 앵겨가며 애교를 부리고 달래더라고요. 아우, 형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당연히 마무리해야죠. 얼른 애들 데리고 가세요. 얘들아, 얼른 큰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이러면서 막 어르고 달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와버렸고요. 그런데 이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저에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더 혈압을 올려버리시더라고요. 예, 첫째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저 많은 양의 천을 네 동서한테 다 맡기고 가버리는 게 어딨니? 어? 아주 저 집 애들 두 놈이서 계속 뛰어다니고 난리 부르스를 쳐대는데 네 동서는 애들 보랴 전 부치랴 좀 바쁜 게 아니었어. 아유, 나도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네 동서가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음식하고 바닥 닦고 난리가 났더라.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그렇지 집을 저 모양으로 해놓고 가버리면 어째? 와, 진짜 이 말을 들으니까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뒤이어서 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계속 동서편만 들고 계셨습니다. 여기 지금 안 힘들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어? 너만 애 키우냐? 윗사람이 돼가지고 아랫사람 잘 이끌고 해야지. 내가 안 그래도 네 동서한테 오늘 너 아주 단단히 혼낸다고 말해놨다. 그랬더니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더라. 넌 어떻게 된 게 이 집 사람이 더 일찍 돼놓고도 쟤보다도 철이 없어서 어디다 쓰니? 어? 오늘은 그냥 봐주는데 다음에도 이런 식이면 정말 호되게 야단칠 거다. 알았냐? 이때 정말 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오르는 듯한 숨이 막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침대 쪽으로 던져버렸지 뭐예요. 완전히 저는 아플 대로 아프고 가서 몸쓰고 할 건 다 하고 욕은 욕대로 먹어버리게 된 거예요. 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 제가 하고 온 일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는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다 덮어버리시고 그냥 앵무새처럼 동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이 집 딸인 줄 알 정도로 감싸고 도시는데요. 너무 짜증나서 그날은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도 않았고 씻어도 가시지 않는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채 그냥 짜증내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후로 다음날 명절을 어찌어찌 치르고 저는 동서 얼굴 보기가 불편해서 누가 뭐라 하건 간에 휙 자리를 떠버렸고요. 남편은 저에게 진짜 속이 그리 좁아서 쓰겠냐고 또 야단이더군요. 아니, 앉아서 밥 먹고 그냥 설거지만 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 어딨어. 아까 어머니 불편해 하시는 거 못 봤어?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사람들 많은 데서 아니 그렇게 너처럼 내색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도 참 진짜 대단하다. 이때 저도 참지 않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당신은 맨날 나보고 곰 같다고 하는데 그러는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났어?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 노후에 보험 드는 셈 쳐서라도 곧 죽어도 자기 마누라 편들고 감싸. 내키건 안 내키건 간에 당신은 왜 그렇게 멍청해? 말이라도 내 편 되어주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뭐 도끼라도 발등에 떨어져서 부러진대? 당신 나한테 이따위로 한 게 하나하나 다 쓰다여서 노후에 당신 깡통 차는 거야. 아, 됐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남편은 여지껏 애지가 안 하면 제가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고 어쩌다 몇 번 화내는 건 봐서 그런지 이때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말에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습니다. 웬일로 대꾸를 안 했고 애들도 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전에 없이 무섭게 싸우니 다 조용하고 갔답니다. 이후로 남편도 웬만하면 저에게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어머니만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둘이 좀 잘 지내지 뭐 하는 거냐고 훈계만 하실 뿐이었죠. 저 역시 그냥 내내 하면서 흘려들었고 그닥 새겨듣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내 욕만 할 사람인데 그 이상 뭐를 더 맞춰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저도 참 남편한테 그렇게 한 맺힌 듯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그렇게 자처해서 바보짓을 한 건지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남보다 내 자신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후 저는 정말 남들이 들으면 얼척없을 결정을 해버렸지 뭡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그게 맞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친정엄마는 저보고 네가 잘했다고 하셨지만 여동생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언니 바보야? 아니 언니가 그 동서 친정엄마도 아니고 대체 왜 아니 거기도 친정 있을 거 아니야. 자기네 엄마한테 애들 봐달라고 하라고 해. 암인 건 안타까운데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 왜 그걸 멀쩡한 친정 놔두고 시댁 형님한테 애기들을 맡기는 건데? 그 노릇 왜 언니가 하냐고. 대화 내용 말맞다나 동서에게 아주 큰일이 생겨서 오롯이 집안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다름 아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랑 마찰이 있고 몇 달 지나고 거의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쯤 되어서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잔뜩 가라앉은 소리로 말이에요. 저 형님,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습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동서를 보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말을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대뜸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저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수진이랑 수호 말이에요. 한동안 형님네 잠깐 맡기면 안 될까요? 한 달 정도만요.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반년 만에 연락을 와서는 축축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 맡기는 걸 뭘로 알고 일을 쉽게 말하나 싶어서 저도 받아치려는데 뒤에 이은 동서의 말에 그만 숨이 잠깐 멎고 말았습니다. 아, 형님, 저 어떡해요? 저 애들 데리고 오래 살고 싶은데, 형님, 저 진짜 어떡해요? 이러면서 내리 울기만 하는데 일순간 저도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만 봐도 어감이 너무 이상해서 머릿속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동서가 결론을 딱 내려서 말을 했고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저 암이래요. 초기라는데 그래도 할 게 많나 봐요. 저 어떡하면 좋을지 아직 얘네 아빠밖에 몰라요. 우리 엄마 알면 쓰러질까 봐 말도 못했어요. 아, 왜 이런 때 생각나는 게 형님인지 대뜸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형님. 계속 끄끄거리며 울음을 토하듯 내뱉는 동서의 말을 달래가며 다시 찬찬히 듣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생각 없이 따라가서 받았던 암 검진에서 그만 암이 발견된 거예요. 초기라고는 하지만 동서 말마다나 이후로 빠르게 처치할 것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동서가 애들을 챙겨가며 뭔가 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서 참 안타깝기도 했고 저나 동서나 똑같이 남매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보다도 어린 동서인데 평소 그렇게 진저리를 내고 미워했었다지만 암만 그래도 같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친구도 결혼 안 한 채로 홀로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엄청 좌절하고 괴로워했었거든요. 결국 상황이 일이 되니까 남편에게 다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선의 상황이 이렇대. 친정 엄마가 심장도 안 좋으시고 어차피 봐줄 형편도 못 되는데 말해봤자 쓰러지시고 더 악화될까 봐 걱정된다나 봐.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해봤자 해주실 것 같아? 그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여기까지 곰곰이 듣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묻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수진이랑 수호 데려오겠다는 얘기야? 아, 나야 상관없지. 내 조카들인데. 근데 당신이 괜찮겠냐고 묻는 거야. 아, 처음이야 데려와서 2, 3일은 몰라도 며칠 지나고 그게 몇 주 되고 한 달 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느니. 저는 여기서 못 참고 다시 확 질러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뭐? 당신은 내가 기껏 마음 먹고 봐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나라고 힘든 결정 아니겠어? 당신 말대로 힘든 거 맞아. 갑자기 집에 고만고만한 애들 넷을 봐야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떡하겠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 봤자 당장 암 선고받고 충격받은 동서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봐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걸 갖고 빈정대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남편은 좀 안심했다는 듯 한숨을 훅 불어쉬더니 다시 말하더라고요. 내가 뭘 뭐라 하겠어. 나야 고맙다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 명철이 녀석도 고민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신이 나중에 힘들다고 화나 안 냈으면 좋겠어. 나도 할 수 있는 한은 도울 테니까 재수 씨도 당신이 이렇게 힘써준 거 알겠지 뭐. 결국 이러저러해서 제가 졸지에 애들 넷을 한 달여간 맡게 된 거예요. 동선의 애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이었고요. 우리 애들은 그보다 위인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었죠. 다 연령대가 다르다 보니 다 같이 통솔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와중에 우리 집 애들이 좀 더 나이가 있어서인지 얘네 말을 듣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확 어른이고 큰엄마인 제 말보다는 위에 언니 오빠 말을 따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럭저럭 제가 봐주긴 했는데 하여간 밥 차리고 치우고 각자 씻기고 하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방님이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셔서 애들 등원이랑 등교는 시키셨는데 하교나 하원은 어려우니까 결국 제 손을 타야 했어요. 얘네들이 우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살다 보니까 다 제가 차로 라이딩을 해야 했고요.
그 기간에 진짜 달력에다가 애들 학교 하원 시간이며 뭐 행사날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날짜별로 적어두고 핸드폰 알람까지 맞추며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나중엔 우리 애들도 슬슬 화내더라고요. 특히 큰딸이 불만이 많았고요. 엄마, 수호가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다 뒤집고 난리도 아니야.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떼쓰고 오니까 너무 시끄러워. 대체 작은 엄마는 왜 애들 우리 집에 맡겨놓는 거야? 쟤네 언제 가는데? 집도 더 좁아지고 너무 불편해. 게다가 수진이는 왜 그렇게 자꾸 삐지기만 하고 많이 먹는 거야? TV도 지들 마음대로 틀려고 하고. 애들이 너무 버릇없어. 애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내가 맡겠다고 해서 맡았으니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서도 아예 신경을 끈 건 아니고 주말에는 내려갔었어요. 아무래도 서방님이 주말 내내 시간을 내서 애들 둘 케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동서는 우리 집에 잠깐 와서 인사치레로 음식이며 선물들도 갖고 오고 앉아서 이런저런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더군요. 형님, 진짜 아파보고 알았어요. 세상에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사람들 잘 챙기고 할 걸. 세상 형님께도 죄송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어머니도 안 해주시는 걸 형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저도 좀 머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동서와 꽤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동서도 지금 애들만 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난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팠던 건 아니야. 그래서 형편이 좋지 않고 맨날 어렵게 살다 보니 툭 하면 친척집에 맡겨지곤 했어. 그래서 힘들었었고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막내 남동생 빚 때문에 엄마가 아직도 일하고 계셔. 아픈 동서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나는 동서네 형편 넉넉한 것 보고 좀 부럽더라고. 이 말은 정말 조금의 거짓 없는 진실이었고 사람이 함께 힘든 시기를 건너다 보니 한결 더 진솔해지기도 하고 속에 담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못다했던 얘기들을 이 시기가 돼서 비로소 털어놓게 됐고 그러면서 얼마나 휴지를 갖다 쓰며 울었는지 몰라요. 동서는 동서대로 자기 처지가 기가 막혀서 울고 저는 달래주다 보니까 슬프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것도 공유하고 동서의 항암 상태도 함께 알면서 하다 보니 같이 파이팅 해가면서 뭔가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차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았고 제 딴에도 기왕이면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어 달을 더 맡아주고 제가 생각해도 참 스스로 대단할 정도로 그 시기를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도 이렇게 모셔본 적이 없는데 남의 식구를 이렇게 데리고 살아보네 하면서요. 이후로는 동서가 자기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케어할 생각이고 친정 엄마에게도 암에 대한 얘기를 오픈했다면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거의 3달간을 주말 외에는 자유 없이 보냈던 제 생활도 끝을 보게 됐고요. 차차 동서도 회복했고 완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었답니다. 저도 이 무렵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동서 얘기를 했는데 한 지인이 갑자기 좀 솔깃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고지 들은 건 아주 명백하게 실수며 누가 봐도 제 잘못이라는 걸 인정할 수는 있어요. 어머, 태양이 엄마는 그래서 동선에 애들을 데리고 있었어?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얼굴을 못 봤던 거구나. 아, 근데 그 암에는 내가 요즘 잘 먹고 있는 이 약이 좋은데 말이야. 우리 친정언니가 먼저 여기 알고 나한테 알려줬었는데. 난 여기 라인 다 골고루 먹고 있거든? 요즘 진짜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이 달라진 게 느껴져. 이거 자기 동서한테도 한번 선물해봐. 이러면서 저한테 약 한 통을 가방에서 꺼내며 내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늘 한 박스 들고 왔을 텐데. 아무튼 다 나았다지 마. 아유, 거기도 참 짠해서 어째? 애들 두고 안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나. 가만히 있어봐라. 태영엄마, 내가 내일 자기 집으로 이거 라인 한 박스 주문해서 갖다 줄 테니까 이참에 동서한테 한번 선물해. 암이 다 낫고 끝이 아니잖아. 그 뒤로도 관리 잘해야지. 응? 이렇게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저도 정말 홀리듯이 빠져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 지인이 저한테 한 박스 크게 갖고 왔더라고요. 갑작스레 좀 황당한 가격을 갖고 말이에요. 이거 내가 다 챙겨왔어. 요거랑 요거 먹고 저거 먹으면서 챙겨주면 돼. 이렇게 해서 7가지 구성인데 다 합쳐서 19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앞으로 계속 먹어야 할 테니까 직접 나한테 연락하고
이거 명함 받고 돈은 현금이면 더 좋고 아니면 지금 당장 계좌로 싸줘도 좋고 자기 편할 대로 해. 당시 전혀 예상에도 없던 지출이 갑자기 생긴 바람에 너무 어이가 없던 판국이었지만 아침 대바람부터 뭔가를 끌고 이고지고 온 이 사람을 생각하니 막상 거절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동서한테 뭐 해먹이거나 해주지도 못했고 그냥 애들 챙겨가며 봐준 게 다이니 한 번쯤은 돈을 써볼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하고 명함과 박스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꼬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쫓아가서 이때 저에게 약을 권했던 옆편 내 머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네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넘어간 제 잘못이니 뭐 더 이상 어쩌겠나 싶어 스스로가 한심할 뿐입니다. 저는 이때 바로 받아들고 동서에게 연락해서 운전해서 집 앞까지 갔어요. 이 박스와 명함을 갖다 주러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름 친해졌고 서로 마음이 많이 통했다고 느꼈던 저로서는 이후 동서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그간 내가 무슨 바보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동서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혀 그대로 일어나서 박스를 들고 나왔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형님. 그래서 이게 뭔데요? 이걸 먹으면 암이고 뭐고 다 낫는다는 거예요? 아,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다소 공격적으로 받아치는 동서의 말투에 잠깐 흠칫하면서도 아무래도 암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내가 당사자만큼 알아본 적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아, 저기 내가 아는 지인이 추천해 준 거야. 동서 얘기를 했더니 이걸 다 챙겨 먹으면서 좀 더 몸에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사와 본 거야. 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 여기 명함도 있고 말이야. 나보다는 직접 통화해서 그쪽에 물으면 더 자세히 얘기해 줄 거고. 근데 그 말에 동서는 표정을 확 찌푸리더니 세상 무슨 구걸하러 온 거지를 내쫓는 것 같은 얼굴로 짜증을 내는데요. 어쩌다가 내 의도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왜곡할 만한 짓을 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말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화를 가눌 수가 없었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겨우 나은 사람 두고 다단계 영업이라도 하시게요? 그 브랜드 저도 숱하게 들어봐서 잘 알거든요. 우리 동네 엄마도 거기 다녀요. 안 그래도 저한테 헛소리 해대길래 아주 문전박대해서 쫓아냈는데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남 아픈 걸 떠벌리고 다니고 그걸 갖고 이렇게 가짠치도 않은 뭘 얻어와서 저한테 돈이라도 벌어가시려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이 말에 저도 숨이 막 몰아쉬어지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단계 영업이라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온 거예요. 동서 보고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돈 주고 엄연히 걱정해서 사온 걸 갖고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까요? 이때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느 부분에선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꼭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소한 자기 애들을 두세 달씩 품어줬던 시댁 형님이라면, 그리고 그간 그렇게 간간한 정이라도 들었다면 이유라도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서는 이후로도 뒤도 보지 않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원래 동서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것들이 새삼 기억이 나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형편이 안 좋으시다지만 암 환자 갖고 이렇게 영업하셔도 되겠어요? 됐고,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다. 뭐 얼만데요. 제가 형님 얼굴 봐서 돈이라도 드리긴 할게요. 근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둘 다 기분 상하고 의상하고. 대체 형님 지인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사시는 거냐고요? 좀 인간관계 좀 제대로 하고 사셨어야지. 대체 아니 아무튼 얼마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은 인연 끊으세요. 와, 이건 정말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냐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까딱거리는데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우리는 한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됐어요. 동서, 아무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왔겠어? 이거 내가 동서 주려고 돈 주고 사온 거야. 진짜 너무한다. 말을 꼭 그 모양으로 해야 돼? 나 그만 갈게. 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 그리고 동서야말로 그 말버릇 좀 고쳐. 그렇게 해서 제가 박스를 들고 나와버렸죠. 저는요, 솔직히 동서가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이후로 저한테 미안하다든지 어쩌고 하는 문자라도 보낼 줄 알았거든요. 아니,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알겠다고 수습 정도는 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저는 이때 또 여지없이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폭탄을 듣게 됐습니다. 세상 서러워서 어머니에게도 대들게 됐고 일이 엄청 커져버리고 말았죠. 얘 첫째야, 너는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지금 둘째 울면서 전화 왔다. 형님이 아픈 자기 두고 다단계 영업하려고 했다나? 내가 듣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 넌 어쩜 애가 그러냐? 네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형제끼리 피를 빨아먹으려고 해? 어머니는 이렇게 안 건드려도 될 자존심을 팍팍 찔러가면서 제 속을 뒤집어 버리시더군요. 그리고도 멈출 줄을 모르셨어요. 야, 그것도 걔네 친정이 여유가 있는 거지. 영철이는 네 남편이랑 별 차이도 없는 것 알면서. 잔말 말고 얼른 전화해서 사과 제대로 해라. 대체 이게 뭐냐? 둘째네 들어온 일에 아주 그냥 너랑 안 싸우고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다. 이 와중에 저보고 사과를 하라는 어머니. 이때 간신히 참고 누르고 있던 것들이 폭발해서 전 왁왁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남편과 서방님까지 이 일을 알게 되어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한쪽 말만 듣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윽박지르세요? 어머니는 제가 동서 암인 거 알고 수진이랑 수호 맡아서 세 달을 데리고 있었던 거 모르세요? 왜 아예 그런 일은 없던 것처럼 제가 천하의 나쁜 인간인 것처럼 말하세요? 그거 제가 돈 주고 사간 거예요. 동서한테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 돈 19만 원 내서 사간 거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형제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둥 아픈 사람한테 다단계 영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네? 어머니는 제가 아각거리면서 대더니 기겁을 하셨는지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결국 본인 아들들한테 일러 바치는 바람에 일이 커져버렸고 남편은 또 저한테 화내기 바빴죠. 아, 내가 그러게 뭘 했어. 어설프게 도와주려고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랬잖아. 당신이 안 나서면 재수 씨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했을 텐데 왜 괜히 껴가지고 좋은 일을 해주고도 이렇게 욕을 먹냐? 이때 저는 진저리가 나서 다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조용히 못해? 나 지금 아무 말도 듣기 싫거든? 이 와중에도 내 의도를 아는 당신까지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당신 조카들 봐준 게 그렇게 멍청하고 한심한 짓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봐준 건데? 동서가 불쌍해서 봐줬겠어? 동서도 동서지만 당신 조카들이니까. 당신 동생의 자식들이니까 봐준 거잖아. 어머니가 말을 저리하실지언정 당신은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소리를 했어야지. 좋은 말 할 때 방에서 나가. 안 그럼 내가 나가. 그러니까 남편도 결국 주춤하면서 뒷걸음질로 나가버렸고 저는 진작 쓸데없는 짓 말라던 여동생의 말을 왜 안 들었나 싶어 너무 스스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이걸 어디 하소연하겠어요. 친정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바보 취급받을 거고 지인들에겐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한참 보내고 있었는데 쥐죽은 양 침묵하고 있던 남편이 슬슬 말을 꺼내더라고요. 듣고 바로 확 째려보는 저에게 뭔가 달래면서 얘기를 잘 들어보라면서 눈치를 보더군요. 아이, 그게 저기 뭐야. 재수 씨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봐. 그래도 당신이 자기 챙겨줘서 고마운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 어제는 케이크 같은 것도 기프티콘으로 보내줬어. 당신 주라고 말이야. 자기는 차마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겠다나? 아이,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기분 좀 풀어. 왜 저는 이런 말도 이런 시도도 기분이 나쁜 걸까요? 그렇게 미안했으면 본인이 연락을 했어야죠. 아무튼 저보고는 케이크 기프티콘 잘 받았다고 인사라도 하라는데 전 죽어도 싫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좀 놔둬. 제가 이렇게 성질을 내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비장의 무기라는 듯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은 어제 동생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것 같다고 당신이 그럴 뜻이 없었을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계속 안 좋은 감정만 갖고 어떻게 가겠어. 기분도 좀 풀 겸 돌아오는 이번 주에 부부끼리 어디 여기 외곽이라도 나가보자고 하네. 당신도 요즘 답답해하고 힘들어했잖아. 애들은 어머니가 봐주신대. 우리 그냥 좀 다녀오자. 어? 그러면서 전에 없이 막 설득하겠다고 용을 쓰는데 진짜 머리가 아파 죽겠지만 저도 한숨이 나더라고요.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제가 제일 죽겠으니 얼굴 보기 진짜 싫지만 그냥 못 이기는 척 털어버리고 그냥 와야겠다. 하지만 이번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럭저럭 수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집안 식구끼리 더 얼굴 붉히는 게 싫을 뿐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질 것도 절대 아닌 다짐을 갖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뭐 본인들 딴엔 미안하다면서 코스랑 다 짰다고 자기네가 안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코스별 주소라며 링크 같은 것들을 잔뜩 보내왔더군요. 이제 각자 차에 올라타려는데 동서가 제 눈치를 보더니 찔끔찔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 좀 차를 타고 가면요. 되게 엄청 맛있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곳이라 엄청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뷰도 아주 예뻐요. 저도 전에 친구가 데리고 가줬었는데 경치도 좋고 대게도 신선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 이번에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우리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형님. 이러면서 눈치를 보기에 저도 서로 번거롭고 분위기 어색한 거 싫은지라 그냥 알겠다고 단답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 동서 얼굴, 아니 뒤통수만 봐도 여전히 분노가 치밀긴 했거든요. 그래도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나는 돌이다, 나는 돌이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돌이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다. 먹고 노래나 부르고 그냥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와 서방님이 소개한 대게집은 정말 한눈에 봐도 앞에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져 있는데 또 건물 자체는 엄청 신식으로 리모델링된 멋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신선한 대게들을 골라주고 그걸 쪄서 내주더라고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데 대게 가지고 이것저것 한 메뉴들도 많아서 좋아 보이긴 했죠. 저도 먹을 줄은 아는데 사느라 바쁘다 보니 이런 곳에 나와보지는 못했거든요. 하여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대게가 아주 튼실하게 준비되어서 왔는데 이 동네 전체 흐름이 그런지 몰라도 물회부터 해서 찜이랑 대게라면 그리고 스키다시까지 진짜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우리 동네에서 저랑 남편이랑 가끔 기분 날 때 시켜 먹던 것들이랑은 질이 완전히 달라 보이긴 했죠. 다들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제 각자 앞접시에 가져가는데 남편이 몇 점 뜯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먹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시하던 동서도 살을 뜯어서 제 앞에 놔주더라고요. 형님 이거 따뜻하고 살도 많아요. 이걸로 드셔보세요. 맛있으시죠? 솔직히 맛있으실 텐데요. 아직도 기분이 상하셔서 말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루 아예 제대로 놀고 편하게 지내요. 저도 다 나은 겸 그리고 형님도 기분 푸실 겸 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동서가 해버리니 옆에서 서방님이나 남편이나 저를 멀뚱히 쳐다보니 꼭 제가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입에 넣고 먹는데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게 좀 놔두지 왜 저렇게 굳이 말을 얹어가지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걸까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또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좀 먹어. 아, 봐, 이것도 있잖아. 물에도 먹고. 다 당신 좋아하는 거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자 냅다 동서가 받아치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아주버님은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맞아요, 형님. 아주버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맛있고 기분 좋게 드세요. 진짜 이것들이 나를 다 바보로 보는 건가 싶어 한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하는데 순간 남편이 갑자기 말문을 막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재수 씨. 전 그냥 이 사람이 진짜 기분 좋게 잘 먹기를 바라서 한 말이에요. 뭐 잘 지내면 좋은 거지만요. 이렇게 전에 없이 선을 딱 긋는데 동서도 흠칫 눈이 커지더니 웃으면서 물을 막 마시더라고요. 웬일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노선을 타나 싶어서 좀 의아하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몇 점 발라 먹었고 대게와 같이 나온 물회며 비빔국수도 맛있어 보이길래 덜어서 먹어봤어요. 확실히 아싸란 양념이며 신선한 해산물이 뒤섞이니 새콤달콤해서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꼭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 이런 식으로는 많이 안 드셔보셨죠? 이참에 많이 드셔보세요. 저희가 일부러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고른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싶어 쓱 쳐다봤는데 남편이 또 그걸 대꾸하고 앉았더라고요. 아, 하긴 재수 씨는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다고 했죠? 그럼 워낙에 해산물 많이 드셔봤겠네요. 그러면서 남편과 서방님이랑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대뜸 동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저도 한번 많이 쳐다봤어요. 아이, 아주버님, 이게 바닷가랑 육지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육지 있는 사람들도 해산물 못 먹나요?
형님도 육지에만 살아서 못 드셔보신 건 아닐 거잖아요, 엄연히. 그쵸? 이러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더니 이게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부른 건지 사람을 앉혀놓고 조롱을 해대려고 부른 건지 후자가 더 확실할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결국 전례가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 형님이 형편이 여의치 않으셨다면서요. 저번에 친정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해 있고 잘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한이 많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집이 가난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못 드셨던 거죠? 참 안 됐어요, 형님. 그 얘기를 대체 왜 하나? 굳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 건지 눈이 완전히 커진 채로 동사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는 해실해실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하는 말은 다 되는 줄 아는 양 떠들더라고요. 남편도 여기서는 더 이상 대화를 잇기 어려웠던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형편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육지에서 살고 바다에서 살고 하는 차이가 아니죠. 엄연히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우 그걸 굳이 아닌 척하는 건 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듣다 못해서 저는 이때 소리를 내어 분위기를 확 깨버렸습니다.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 말 않고 먹기만 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육지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안 먹어본 척이라도 했나? 그랬더니 동서는 되게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또 희죽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아우, 참, 형님 또 화내신다. 우리 그러지 말기로 하고 만난 거잖아요.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집 가난해서 여유가 없었다고요. 형님 입으로 말하신 거 제가 말한 것 뿐인데 왜 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런 거 못 드셔봤을 것 같아서 제 딴엔 기분도 푸시고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런 건데요. 지금 형님 때문에 분위기 다 어색해지잖아요. 와, 정말 이때는 눈이 완전히 다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대놓고 바보 취급하고 우쭈쭈 골려대는 게 아니면 대체 뭔가요? 집단에는 저한테 풀자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건 외려 더 골려 먹으려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형님도 참 만난 거 드시고 서로 좋자고 한 건데 너무 화를 내시네요. 그쵸? 저번에 저한테 은근슬쩍 다단계 영업하시려고 들 때도 이런 분위기여서 하여간 곤란했지. 우리 형님 기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렵다니까요. 아무튼 일단 드셔보세요. 어? 어? 그 순간 동서가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 눈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의 이런 모습을 결혼 생활 10수년이 되도록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마치 번개가 확 몰아쳐 버린 마냥 엄청 싸하고 둔탁한 소리가 촥 나버렸고 그 소리는 남편의 그 큰 손이 서방님의 한쪽 뺨을 찢듯 확 갈겨내는 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일어선 남편의 팔을 간신히 떨며 잡았죠. 당신 왜 이래? 아, 왜 이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볼을 감싸주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서방님에게 남편은 정말 조금도 거르지 않고 총알을 연달아 쏘듯 마구 질러대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진짜 이 정도로 참아줬으면 됐지. 너 진짜 네 형을 뭘로 보는 거야? 너 이 새끼 안 일어나? 그러면서 안 그래도 뺨 맞은 서방님 멱살까지 잡고 확 일으키는데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며 서빙하는 이모님들까지 다 쳐다보고 진짜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이 인간이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러나 싶어서 뜯어말리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지 뭐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그냥 스르르 자리에 털썩하고 앉아버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데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정말 별개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네 와이프가 네 형수 갖고 말을 졌다고 하고 있으면 네가 먼저 주둥이를 쳐버렸어야지. 내가 네 뺨을 날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서방님은 어찌나 황당하셨던지 진짜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못 낸 채 그냥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어서 남편이 끝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결국 사람들은 이게 남편 옆에 앉은 제가 아니라 맞은편에 앉은 동서를 가리켜 야단치는 말인 걸 눈치채고 그쪽으로 시선을 쏟더라고요. 동서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얼굴을 푹 숙여버리고 말이에요.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 와이프가 입이나 함부로 놀려대고 앉았지. 네 형수 우스운 줄 알고 지금 주사위 떨고도 갖고 노는 거 안 보이냐? 그러고도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 남편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간 매번 동서며 자기 동생인 서방님 편을 들어가며 제 속을 애지간히 썩였던 것이 단순히 정말 그들 편에 서서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사람이 돼서 낫뚜껑을 끼고 앉았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적어도 인간인 척이라도 하고 있던가. 네 와이프 아파 죽겠다는 걸 네 형수가 듣고 네 애들까지 데려가서 먹여주고 키워준 건 안중 애들도 없냐? 어? 돌아오는 대우가 있다위야? 어? 뭐? 없이 살아서 못 먹어봐서 좀 사 먹여주려고 했다고? 진짜 대게 한번 확 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나 진짜. 남편은 이 순간에도 동서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동생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무자비하게 몰아가며 뭐라 하더군요. 그 와중에 쎄하게 찬바람이 불고 우리 앞에 놓여 그렇게 화려한 모양새를 자랑하던 대게들도 겉면이 볼품없이 식어버리고 참 초라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겨우 침을 꼴깍 소리 안 나게 삼키느라 숨을 죽였던 저는 곁눈질로 동서를 살짝 봤어요. 정말 무슨 얻어맞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어린아가 있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동서라고 본 적이 뭐 있었겠어요. 남편은 스르륵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서에겐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서방님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야, 내가 재수 씨한테 뭐 쌍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형수를 얼마나 먹같이 알았으면 내가 있는 앞에서도 저 따위로 말을 굴리고 앉았어. 한 번만 더 말장난하면 나 진짜 더한 말장난도 해줄 수 있어. 먹 같은 년이네 뭐하는 년이네부터 해서 니네 집까지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 테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네 와이프한테 전해. 내가 이번만 직접 말 안 하고 참는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남편은 뭘 그러고 서 있냐고 저보고 당장 따라오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에 갔고 남편을 운전석에 앉더니 그대로 고개를 받고는 한참 말이 없이 있었어요. 저도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 멍하니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한 20여 분 지났을까요? 정적을 깨고 딸내미로부터 전화가 오길래 잠깐 받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쓱 던지더라고요. 나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답을 했죠. 나도 마찬가지야. 배고파. 그 말에 남편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쳐다보더니 얼마 안 걸린 것 같다며 근처 가까운 횟집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간 곳은 약간 외관은 허름한 집이긴 했지만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해산물 튀김이랑 물회 등 잔뜩 시켜대니 산더미처럼 쌓아두더라고요. 얼른 먹어. 나 배 엄청 고파. 이거 다 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 눈치껏 빨리 먹어. 이러더니 고기를 푹 빻고서 정말 후루룩 후루룩 마셔대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먹었고 거기서 먹었던 물회도 맛있고 아줌마가 해주신 미역국이며 튀김까지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먹는 내내 우리는 앞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나가는 길에 남편은 애들도 먹이자며 튀김을 포장하더니 그 길로 집까지 왔답니다. 이후로는 우리 부부는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꼭 그렇게 할 말은 하셔야겠는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머니도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더군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요. 저기, 첫째야, 그 당분간 둘째랑 연락 안 해도 된다. 그냥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나한테 물어봐라. 굳이 서로 왕래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리 알고 있어. 이러시길래 저도 그냥 그 말에 따르고 있어요. 그리 하지 말랬어도 그럴 예정이었으니까요. 이후로 명절 몇 번 지냈지만 우리 동서네와 안 마주치도록 하고 있고 남편은 이후로 서방님과 어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형제니 미워도 어째도 화해는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저와 동서와 관련해서 어떤 화제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동서도 동서고 그때 남편이 나서지 않았으면 저는 머리채라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남편이 그렇게 나서니 아직도 그 부분이 좀 희한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제 편을 그리 들어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고요. 일단 저는 동서와 관련해서 크게 대인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제 얘기도 잘 안 하고 남 얘기도 막 새겨듣진 않아요. 다시는 그런 지긋지긋한 일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란 그리고 특히 말이라는 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에 털어놓는 것으로 좀 정리하고 완전히 묻어두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